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코페르니쿠스 해석으로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양자역학은 이론과 실험과 해석으로 이어지는데, 이론을 다스리는 건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건 결정론적입니다. 모든 물리적 대상을 파동으로 기술하고 입자의 개념은 이론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 언제나 입자로 관찰됩니다.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실험에서 형광판을 때려서 우리가 관성물을 만들어서 대상이 파동이라고 결정 내릴 때도 그때 실험적으로 관찰한 것은 입자입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양자 현상은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해석 중에 하나가 확률론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결정론적이지만 파동함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다 포함해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관찰자가 시험적으로 관찰할 때는 어느 상태를 관찰하는가 하는 것을 확률론적 인과율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모두 해석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는 건데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적어도 물리학의 주류학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정통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세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선 하나가 확률파입니다. 이론이 다루는 파동은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불확정성 원리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치나 운동량 중에 뭐 하나 측정하게 되면 다른 것이 크게 교란되니까 측정은 반드시 걔를 교란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상보성인데, 물리계는 반드시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물리량을 기술된다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를 철학적으로 확장한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뜻하냐면은 미시세계 기술에는 파동이나 입자의 개념 중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둘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해석이라 그러면 설명이니까 이것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설명이 그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학이 21세기에도 주도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론이 관찰 결과를 잘 설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실제, 즉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 예측을 잘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을 우리가 도구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구주의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연 실제를 알 수 있는가? 과학이론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도구주의는 과학이론은 실험 관찰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예측을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도구주의고, 실제로는 설명과 예측뿐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아의 견해에 의하면은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상적인 양자 서술만 존재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내러티브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이렇게 말해요. 자연이 어떠하냐를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은 틀렸다.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과 실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다지, 그거 위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의 견해는 철저히 도구주의로서 객관적 실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양자역학은 도구주의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물리학을 보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뉴턴 만유익은 실제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유인력도 잠정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큰 범위 또 작은 범위에 들어가면은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힘이라는 거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도구주의입니다. 자,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원자 이하의 미시적 세계와 이 미시적 세계를 관찰한 측정 장비가 속하는 거시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세계의 측정 대상들은 다시 원자나 소립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고 거시적 장비에는 고전역학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미시적인 대상이 거시적인 측정 장비와 상호작용할 때 그때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으로서 볼 때는 측정 도구는 훌륭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측정량은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볼 때 그 물리량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 장비와 그 물리적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관측 결과는 관찰자의 측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실제는 없다. 여기에서 관찰자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호가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에서 즉 세상을 미세계와 거시세계로 둘로 나누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정통적인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관찰자는 의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식 측정이 가능한 측정량들이 그리고 측정에 의해 한번 결정되면 이 결정된 상태가 자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파동함수는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관찰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상태만 보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한번 측정해서 어떤 상태를 봤다면 그것이 바로 이 결정된 상태가 자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계의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에 있으나 관찰자는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하나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상태만 보게 되고 나머지를 붕괴된다는 뜻으로서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입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것을 보게 되느냐 하는 것은 확률론적 인과율을 따를 뿐 미리 무엇을 보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확률 인과율을 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적어도 양자역학의 이론은 어디까지 결정론적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어느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이 확률론적으로 주어질 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라는 것이 보어가 제창한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기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탄생 초기부터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계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기본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부터 그렇습니다. 보는 자가 없어도 다른 거기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자가 봐야만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생쥐를 관찰해도 파동하면서 붕괴하는가.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또 다른 해석도 코페르니쿠스 해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사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주장한 보아도 인간의 심리 상태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측정 전과 측정 후 물리계가 다르게 행동하는가? 다시 말해 관찰 전에는 파동, 측정 후에는 입자로 나타나는 이유, 즉 관찰이 실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종래에는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했는데 보아는 측정으로 인해서 K가 교란되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사라진다고 설명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을 결국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에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이후의 실험에 의하면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개에서 정보만 취하면 개의 행동은 바뀌고 또 개를 교란시키더라도 개에서 정보를 취하지 않으면 개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정성 원리에서 관찰하게 되면 그 관찰에 의해서 개의 그 행동이 교란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펜하겐 해석은 어쨌든 그 양자역학 이론과 실험을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설명을 하지만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미세계, 거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세상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양자역학은 소립체뿐만 아니라 돌멩이나 깡통 같은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측 장비에도 양자역학이 적용되어야 되죠. 측정 장비도 원자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측정 장비에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고전역학의 법칙을 적용하는가 물었더니 이 물음에 대해서 보아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코펜하겐이 나온 지 한 5년쯤 지나서 1932년 폰 노이만이 거시적 측정 장비를 양자역학으로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양자 중첩 현상을 깨트린 것은 결국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노이만의 해석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노이만의 해석이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문제점도 있지만 적어도 양자역학의 해석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만치 성공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존에 갖고 인신론적 또 존재력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철학적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제성의 부정과 확률론적 인과율로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부 7강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그 로젠과 함께 EPL 패러독스를 통해서 세상 사물이 분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실제성이 있어야함을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제2부 제7강에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실제성과 분리성을 비롯해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란은 앞으로 다시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왜 불교를 이해하는데 양자현상과 그 해석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 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처 및 설법에도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제는 이성적 사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존재, 비존재를 떠나 중도를 취하는 말도 어렵지만 또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는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쌍유타 니까야 16품 9번째 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나는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 설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거 놀리고 뭐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양자 현상을 살펴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편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대상이 파동일 때는 오직 하나의 파동만 존재할 뿐입니다. 두 개의 파동이 만나더라도 그는 합쳐져서 하나의 파동이 돼서 합성파가 됩니다. 간섭무리가 생긴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거든요. 우주 전체를 놔두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파동만 있습니다. 반면에 입자를 관점에서 보면 입자의 성질은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관찰할 순간 파동함수 붕괴되고 우주를 기술한 물리계는 입자로 나타나는데 입자는 다 떨어져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나타나요. 따라서 파동을 볼 때는 하나지만 입자를 볼 때는 여럿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진리를 아는 것은 반내로 직관해야 되는 것이지만 반야가 없더라도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 현상을 통해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불교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양자역학의 해석은 도구주의입니다. 즉 내러티브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설법도 결국 말로 설명한 것은 내러티브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해 듣고 이해하는 진리나 세상은 결국 내러티브예요. 이치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는 면에서 불교를 머리로서 이해하는 데에는 양자역학과 그 해석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실제성과 분리성에 대한 문제를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